중장기적으로는 그럼 일본 경제가 완전히 나아졌다고 봐야 됩니까 했을 때 뭐 아직까지 몰핀 맞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탈출했다고 이렇게 속단하긴 이르고요. 누가 더 잘 사는 거예요? MZ세대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한국이 더 잘 삽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일본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 경제 좀 어떤가요?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뭐 이런 것들 상황 데이터는 다 괜찮나요? 지금 현재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의 고질병인 디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완화돼서 세상에 일본에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일본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버퍼가 생겼다. 그만큼 일본의 나름대로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투자 자금까지도 몰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일본이 20년 동안 허우적거리면서 뭔가 신규 산업 어떻게 육성해야 될지 고민들이 참 많았는데 나름대로 그 20년 동안 좌충우돌하고 계속 실패만 하다가 몇 가지 방법론을 드디어 찾아냈어요. 그것 때문에 신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흐름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럼 일본 경제가 완전히 나아졌다고 봐야 됩니까 했을 때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정말 침몰에만 갔던 점점 주춤에만 갔던 일본이 다시 이제 뭐 경착륙이라든가 저속 비행, 저공 비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지 예전에 일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본이 독일에게 GDP 3위 자리도 추월당하고 인도에도 쫓기고 있는데 일본 경제 성장 발목 잡고 있는 뭐죠? 당연히 인구 구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생물학적인 동물입니다. 저도 그렇고 김 작가님도 그렇고 둘이 러닝하다가 가끔 이런 소리 해요. 형, 우리들도 열심히 살았고 이제 슬슬 뭐 예전과 다른 우리가 행보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있잖아요. 네. 뭐 가족이나 주변을 돌아보고 그래서 김 작가님은 사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 행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 국민이 역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작년, 노년이 됐어요. 그러면 경제구조의 역동성, 혁신성, 순발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사고도 많이 나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이가 들면 뭔가 마음도 좀 원화해지고 그리고 기품도 있고 경험이라는 또 다른 저것도 생기지만 뇌도 근육이잖아요. 예전만큼 정교함이 좀 떨어질 때도 있어요. 둔감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큰 실기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외국의 사례입니다. 이게 그냥 자연의 섭리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일본이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거군요. 노동구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경제가 크게 좋아지지 않고 계속 독일에 밀리고 인도에 어떻게 되고 그런 소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썸네일 세게 쓰지 마세요. 또 그러려고 하지. 일본 망한다 하면서 막 뒤에 침몰 시키고 막 핵폭탄 터뜨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다 알아 이제. 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하기 직전이다? 일본과 우리를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합계 출산율이 일본보다 훨씬 낮아요. 맞아요. 우리가 훨씬 낮죠. 네, 근데 일본은 인구가 우리보다 배 이상이잖아요. 맞아요. 1억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도 아이를 덜 낳고 우리도 덜 낳는데 청년 숫자가 누가 더 많을까요? 일본이 배 이상 많죠. 청년들의 숫자도 여긴 억 이상인데 우리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합계 출산율도 훨씬 더 적고 일본의 청년 숫자가 우리의 3배는 될 거예요. 그러니 한국 경제가 망했다고요? 야, 세다. 그래서 일본이 예전만 못하는 거지 뭐 일본이 뭐 오늘 내일 하는 거냐 10년 뒤에 없어지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 일본이 그리고 빈집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특정 현에는요 탈주범이 탈옥을 했는데 그 현 전체에 3,500가구가 다 비었어요. 그래서 그 탈주범이 어느 집에 어느 방에 숨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경찰이 메인 진입로만 막고 일주일 이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단전 단수했기 때문에 배고파서 나올 거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단어에 민감하거든요. 지방 축소라고 안 하고 지방 소멸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거주자가. 그런 지역들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중간에 그 경로를 설정했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동, 2동, 3동이 있는데 계속 인구가 조금이라도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제공해야 돼요. 전기 줘야 되고 상하수도 정비해야 되고
파출소 놔줘야 되고 우체국 제공해줘야 되고 다 그거 국가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 안 사는 사람들에게 또 그걸 다 제공하자니 너무 비용 효율적이지 않고 그래서 거주 유도 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1동분, 2동분 다 3동으로 와서 사세요. 이런 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단전 단수하고 파출소 다 폐쇄하고 우체국 다 폐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빈집만 있는 지역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리고 그나마 지방이더라도 사람이 사는 지역들이 또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구획을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성매매 관광국이 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건 진짜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됐었죠. 집착종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일본, 이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적인 얘기인데, 우리나라 동부 이촌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본, 부자 동네 아니에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전에. 부자 동네이기도 하지만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기술 전수 받을 때 일본에 일본 엔지니어들을 금요일 밤 비행기로 모셔왔어요. 그래서 네가 일본 회사에서 받는 연봉만큼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까지 우리 회사 엔지니어들에게 기술 전수하고 가면 그 연봉, 그 월급의 2배 정도 줄게. 월급만큼 줄게. 이렇게 해서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엔지니어들이 그래? 이거 별 기술 아닌데 저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일본 엔지니어들 중에 하여튼 몇 사람들이 뭐 적지 않은 숫자가 한국에 일종의 현지처를 둔 거예요. 그 현지처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가 예전에 동부이촌동이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만 일본인 남성이 저 아파트 호스실에 들어갔다가 주중에는 또 없고 그런 동네가 꽤 많았어요. 이건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우리나라의 굴곡지 산업사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20년 이상의 일본의 디플레, 소득 수준이 역전된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 소득이 더 많고 네네네. 일본은 일본 청년들이 일본 아버님 때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적게 받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젠 한국이 일본 가서 막 돈을 엄청 쓰고 오고 일본인들은 칸코쿠 그러면 야 얘네들 또 뭐 쇼핑 좀 하고 가겠구나 맛있는 거 좀 먹고 가겠구나 이런 정도의 기대감이 생긴 정도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상한 업태가 생겼어요. 일본에 뭐 성매매 관광을 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일본의 성매매 업소가 한국에 진출을 한 거예요. 일본 여성을 데리고. 그래서 옛날에 열도의 소녀들이라고 그 컨셉으로 그런 한국에 와서 성매매 업을 하는 일본 여성들을 데리고 하는 업체가 생겼어요. 대대적인 단속으로 지금 없어지긴 했는데 그만큼 일본의 경제력이 옛날 같지 않으니 그런 비즈니스가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일본 내에서도 외국인들이 요즘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성매매들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많아졌죠. 그리고 중국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국은 소득 수준이 아직 한국과 일본만 못하지 않는 천만입니다. 중국의 일선 도시들 중에서 상급지에 해당되는 또는 소득 높은 사람들의 소득은요. 아시아에서 아마 한국하고 맞먹거나 한국을 넘어서는 유일한 곳일 거예요. 특히 그쪽의 무서움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자녀 두기 운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이 여성이고 신부고 제가 신랑이라고 할게요. 네. 근데 김 작가님 집안도 아버지 어머니가 재테크 관리 잘하고 그리고 경력 관리 잘해서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누구만 물려받는다? 한 명. 그리고 우리 쪽도 아버님 어머님이 경력 관리 잘하고 재테크 잘해서 꽤 돈 많이 모았어요. 그럼 그게 저만 물려받겠죠? 네. 근데 이런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 집, 이 가구로 따졌을 땐 이 가구는 강남의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버는 돈으로 노후 대비를 할 필요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나오는 소비 지출의 여력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도 오고 일본에도 가는데 좀 이런 성매매 이런 관광 같은 나쁜 관광까지도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교수님이랑 저희가 지난 1월에 같이 다른 분들이랑 후쿠오카 한번 갔다 오고 갔죠. 2월 달에는 같이 이제 교토에 풀코스 마라톤 뛰러 갔다 오고 했었는데 교수님 예전부터 일본 갔다 오고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도 이제 몇 번 또 일본 갔다 온 적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유용준 작가님의 그 멘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게 뭐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내가 뭘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건데 교수님 어쨌든 일본도 잘 아시고 경제도 잘 아시니까 예전에 엄청 갔을 때랑 지금 일본이 느낌이 좀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제가 사회생활 초창기 생활 했을 때 일본 출장을 가면 저를
베트남, 태국과 똑같은 원 오브 댐으로 봤어요. 왜? 그냥 아시아의 여타 국가들, 우리 일본과는 다른 뭐 그런 국가들이잖아. 한국고야, 뭐 너 여기서 밥 먹을 수 있겠어? 여기 슈가 메뉴 이렇게 보여줘. 이런 데야. 정말 맞아? 하면서 선불 줘. 뭐 이런 데도 많아요. 다 후불 내는데 나만. 엄청 기분 상하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저 교수님 나이가 70대여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불과 2000년대 초중반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77년생입니다. 예, 진짜 2000년대 초중반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인이다 그러면 아예 한국인 전담 메뉴판에다가 그리고 이런 경우까지 생겼어요. 일본인 메뉴판과 한국인 메뉴판의 가격이 달라요. 한국 메뉴판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요. 바가지 씌운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칸코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 뭐 메뉴판 뭐 어디 있는지 이렇게 드리분들이 뭐 가면 일본 메뉴판 주잖아요. 그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칸코쿠하고 한국 메뉴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끔 어떤 데는 일본 메뉴판 뺏어가려고 해요. 그럼 놔봐 이러면 되게 미안해하는 게 가격이 한국 메뉴판이 더 비싸. 그래서 요즘은 확실히 일본 가면 대접받죠. 네. 야, 그럼 지금 한일 격차는 그러면 어느 정도 줄었고 누가 더 잘 사는 거야? 실질적으로 MZ세대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한국이 더 잘 삽니다. MZ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그리고 중산층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리고 30, 40대, 50대까지도 한국이 더 잘 사는데요. 문제는 부유층. 일본이 훨씬 잘 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워낙 경제 대국은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의 그 최상류층들은, 그러니까 일본의 3%, 상위 1%들은 한국의 상위 3%, 1%보다 소득이 더 좋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20년 탈출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경제는 불안한 건가요? 아니면 탈출한 정도인가요? 뭐 아직까지 몰핀 맞고 있는 겁니다. 네. 아직은 탈출했다고 이렇게 속단하긴 이르고요. 일본도 뭔가 예전과는 분명 달라졌는데 미래 신산업에서 명확한 아직 그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그럼 혐한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저도 사실 감정적으로 당연히 일본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디어에서 일본에 대해서 섭섭한 걸 너무 세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결국 거기에 대해도 우리가 장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야후 재팬에 가보면요. 그 상단의 메뉴에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단 메뉴에 바로 하나를 누르면 하위 뎁스가 나오는데 거기 한국 소식만 전달하는 그 뎁스가 하나 있어요. 거길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한국에서 일본과 관련돼서 어떤 보도들을 하고 있는지 아주 정리해서 보여줘요. 근데 우리 좀 세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한일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너무 여과 없이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일본의 MZ들 중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선망하고 동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그런 거 보고 나면 기분 상해서 반감 가지게 만드는 게 있고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로 일본 청년들을 걱정했냐면 대일본 제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한국의 스타들과 한국 노래를 부르면 한국에 가보는 걸 동경할 수가 있느냐, 한국말을 배울 수가 있느냐. 시니어들은 그 걱정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 스스로 너무 혐한 감정을 조장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거 섭섭한 건 얘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센 얘기들 댓글 보면 센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건 좀 우리도 좀 자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뭐 다른 의도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웃집하고 사이 안 좋아서 좋을 거? 없어요. 없어요. 자, 교수님 가시기 전에 10분 경기에서 제가 궁금한 거 딱 두 가지 파트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결혼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 네, 그렇죠. 지금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고 싶어 하는 데들 그래서 궁금한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주는 이유 뭐예요? 이거 너무 궁금해서요. 예전에는 여성이 누구랑 결혼을 논의했다가 파혼을 한다는 건 여성 입장에선 마치 남자도 치명적이지만 여자도 엄청 치명적이죠. 여자가 훨씬 치명적이죠. 네, 여자는 마치 한번 갔다 온 것 같은 느낌까지도 뭐 요즘은 아무 문제 없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특히 농경사회에서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일 때는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 둘째 딸이 누구랑 한참 연애해서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했잖아 하는 순간 그 여성분에겐 세컨 찬스가 없어요. 그러니 여성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남성이 야,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너 진짜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금액적인 증표
필요하다는 건가?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연애하고 결혼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 바꾸면 이 여성분은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렇죠. 내가 확신할 수 있게끔 뭘 해줘. 계약서 쓰는 것도 우습고 하잖아요. 그치. 그런데 정말 적지 않은 돈이 들고 어떻게 보면 1년 이상의 소득이 다 투여될 수 있는 고급 다이아 반지를 주면서 이게 내 마음이야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시설 투자를 한 거잖아요. 저놈이 이렇게까지 주고도 뒤통수 때릴 수는 없겠지. 그 징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가 잘 이용한 거죠. 또 상업적으로 이용한 거죠. 결혼은 다이아몬드 반지와 함께 영원한 다이아몬드 반지로 결혼의 영원함을 딱 그러니 여성들이 적어내. 그리고 남성들도 내가 진짜 내 진심을 이걸로 전달해야겠다. 이런 게 맞물리면서 완전히 무슨 국제적인 관습이 됐어요. 그래서 드비어스가 국제적인 엄청난 큰 회사가 된 거죠. 교수님도 다이아몬드를 하셨나요? 당연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돈 많이 벌어라. 마지막으로 미는 누구와 결혼해 사는가? 누구랑 사나요? 이것도 좀 불편한 경제학자들은 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진실을 자꾸 확인해 봐요. 네. 왜냐하면 경제 중에서 우리가 유쾌한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살펴봤더니 미모는 희소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런 그 부가가치에 대해선 상당 부분 다른 것과 등가로 교환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남성의 학력 수준과 또는 남성의 능력과 아니면 남성의 소득 수준 이런 것과 미모가 비례하더라.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그런 통계들을 확인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남성분이라면 미인분과 결혼하거나 연애하고 싶다면 내가 능력이 있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태까지 그래 왔었다. 여태까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교수님이 살짝 찔릴 수 있는 질문을 하면서 제가 늘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저랑 매주에 러닝을 하거든요. 우리는 왜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나요? 제가 교수님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영상에서는 교수님하고 하지만 사석에서는 형, 동생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랑 이제 러닝을 하는데 현재 1년이 됐거든요. 기록이 늘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체중도 그대로야. 저는 그 사이에 되게 더 건강해지고 체중도 슬림해지겠는데 되게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러닝을 했더니요. 밥맛이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왜 다이어트 실패하나 얘기해 주세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해드렸는데요. 사실 그거는 여러분 제 친구를 위해서 책을 사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파면과 그다음에 일본 경제와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미국 나스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거 많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미국 나스닥 끝난 건가? 이제 AI가 끝난 건가? 미국 시장이 이제 그냥 피크아웃 하는 건가? 투자 좀 한마디로 주고 하신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거는 더 나은 미국이 되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이다. 본인 임기 두 번째 임기에는 주식시장보다는 뭔가 체질 개선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그것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경기 부양은 좀 뒷순위에 있겠구나라고 인식시키는 요소가 돼버렸고요. 그게 미국 증시에 걱정을 끼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AI의 테마로 인한 돈의 흐름과 판은 이미 다 짜졌어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나와야 되는데 AI 피지컬이라고 불리우는 로봇인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판세가 어떻게 될지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런 휴명기가 같이 겹쳐서 지금 미국 증시가 좀 주춤한 것 같고요. 저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공황이니 대폭락이니 그렇게까지는 아직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고, 이 조정 국면이 분명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짧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공황급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자, 오늘 교수님 모시고 10분 경제 이야기 가지고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다음번에 또 오늘 못다한 질문 드리면서 재밌는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정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